우주에서 가장 총명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전기 손속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는 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를 할 때 그 전에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왜 전기 손속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나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확실하게 이렇게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리는 왜 전기 손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부터 한번 답변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답변하면서 개념을 또는 생각을 정리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전기 손속을 이해를 한다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데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일단 중요라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중요라고 이렇게 써놓고 어떤 게 중요를 하냐면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순서가 이렇게 돼요. 먼저 우리는 첫 번째 F라고 하는 힘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는 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E라고 이렇게 기호를 쓰는, 이거는 무슨 기호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전기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전기장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기호를 V로 이렇게 쓰는, 여기는 뭐예요? 그렇죠, 일렉트릭 포텐셜이라고 하는 전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전위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전위를 이용을 해서 기호는 C로 이렇게 쓰는, 이거는 뭐에 대한 기호일까요? 그렇죠, 여기는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전기 용량까지 이렇게 구해 나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우리는 전기 문제를 다룰 때 핵심적인 거는 힘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실제 주인공은 여기에 있는 기호를 2로 쓰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문제나 자기 문제를 이룰 때는 필드라고 하는 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전기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겠지만 두 가지로 정의가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정의가 될 수가 있냐면 여기 전기장의 정의에 대해서 여기다 쓸게요.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기호는 일렉트릭 필드에서 2로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어떤 형태로 돼 있냐면 이쪽에서 구한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잖아요. 또는 쿨롱 포스라고 하는 힘이 있잖아요. 이 힘을 어떤 거로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전하로 나눠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전하로 나눠주면 되는 건데 여기는 시험 전하로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여기는 개념 자체가 시험 전하예요. 시험 전하. 그리고 이쪽에서 말하는 F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먼저 정의한 이렇게 힘이라고 하는 정의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이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거리의 제곱에 이렇게 반비례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Q1, Q2라고 하는 전하의 곱에 비례하는 값이에요. 물론 여기에 비례상수라고 하는 K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요. 바로 그 값을 여기에다 넣어서 시험 전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전하는 뭘까요? 시험 전하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전하로 생각하지 말고 중력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빨간색 이 공을 사과라고 할게요. 자, 지금 사과가 밑으로 떨어져요. 어떤 게 당겨서 그래요? 지구가 당겨서 그렇죠. 또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소프트볼이 있어요. 소프트볼도 놓으면은 아래쪽으로 떨어져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당겨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빨간 색깔 공, 이걸 사과라고 했으니까 사과가 떨어지던 아니면 소프트볼이 떨어지던 이거는 지구가 당겨서 그러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름을 이렇게 불려주면 돼요.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되는 거냐면 지구는 중력장을 만드는 원천 전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과나 또는 여기에 있는 소프트볼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가 만드는 중력장이 정말로 존재하나 하는 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넣은 입자인 거예요. 이런 입자를 우리가 시험 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념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확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 입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인 거냐면 틀림없이 어떤 전하가 있으면 그 전하도 전기장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전하가 전기장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또 다른 전하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넣어준 전하를 우리가 시험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에서 우리가 먼저 구한
쿨롱 포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시험 전화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이 정의를 이용을 해서 어떤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는 쿨롱 포스라고 하는 자체가 거리의 초급에 반비례를 하고 여기 전하에 곱의 비례를 하기 때문에 전하가 만약에 100개 정도만 있어도 계산하기가 상당히 난감해요. 왜냐면 두 전하의 곱과 거리 사이의 비율을 다 계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우스라고 하는 분이, 가우스라고 하는 3대 수학자 중에 한 분이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내요. 정말로 유용하고 쓸모있는 생각을 해내요. 그리고 그거를 법칙으로 정립을 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두 번째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우리는 어떤 걸 이용해서 앞으로 전기장을 구할 거냐면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우스 법칙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근데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한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등호를 중심으로 안쪽과 바깥이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은 등호를 이렇게 써주면 돼요. 실제는 이 등호가 뭘 뜻하는 거냐면 여기가 가우시안 서페이스라고 하는 가우스 면을 뜻하는 거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가우스 면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가우시안 서페이스라고 해요. 가우스 면을 중심으로 이렇게 안쪽과 여기 인으로 쓸게요. 바깥, 여기를 아웃으로 쓸게요. 바깥이 같다라고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가우스 법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기호 처리하면 되는 건데, 여기를 이렇게 기호 처리하면 되는 건데, 이제 어떻게 쓰면 돼요? 그러면 안쪽에는 실제 있는 건 뭐냐면 전하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를 법칙화된 수식으로 쓸 때는 안쪽은 지금 이 전기 문제이기 때문에 전하가 있을 테니까 전한 거고 이 전하가 바깥 공간에 전기장에 선속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등호를 이렇게 써놓고 나서 안쪽은 이렇게 전하로 쓰면 돼요. 하지만 전하가 가우스면 안쪽에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인을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바깥 공간에는 전기장에 선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기장의 선속은 기호로 이렇게 파이로 쓰고 여기에다가 이를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이게 전기장의 선속이에요. 일렉트릭 플럭스라고 해요. 전기장의 선속과 같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유전율로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꼴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우스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이렇게 써줄게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힘을 구하고 전기장을 구하고 전기장을 이용해서 전위를 구하고 전위를 이용해서 전기 용량을 구할 때 우리는 전기장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하게 점전화 같은 것들이 몇 개 있을 때는 우리는 여기에는 전기장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거 외에 전기장 자체가 분포가, 그러니까 전하의 분포가 대칭적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있을 때, 대칭적이라고 해요. 시메트리라고 하는 대칭적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우스 법칙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는 점, 선, 면, 그리고 구체 이렇게 부피를 가지고 있는 최저일 때 전기장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초기 개념을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여기에 있는 전기 선속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쉽게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논리에서 보면은 전기장을 구한다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전기장을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거래요. 근데 이 가우스 법칙에는 제가 여기를 좀 아까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를 전기 선속이라고 했죠. 바로 그래서 안쪽에 있는 전하가 전기 선속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가 일렉트릭 플럭스라고 하는 전기 선속이라고 해요. 선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초기 개념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걸 생각을 할 거냐면 그러면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선속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논해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선속이라고 하는 여기다가 플럭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할 때 이 플럭스는 우리말로는 여기를 두 가지를 말해요. 선속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발이라고도 해요. 다발. 꽃다발 알죠? 꽃다발 할 때 그 다발이라고도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선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사고 실험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할 거예요. 제가 여기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걸 시각화시켜서 이런 사고 실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머릿속 실험실로 가서 생각할 준비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이용을 할 거냐면
사고 실험에서 실험 모델을 간단하게만 제시를 할 거예요. 네, 모델이 있으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해놓고 나서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은 전기장 자체가 균일할 때를 먼저 논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첫 번째 이렇게 놓고 여기서 어떤 조건이냐면 전기장이 균일할 때 전기장이 균일할 때 우리는 플럭스, 그 중에서도 전기 플럭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전기 선속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림을 하나 생각을 해봐요. 어떤 면을 하나 만들어요. 면을 하나 만들고 그 면을 전기장이, 균일한 전기장이 뚫고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면은 그냥 종이면을 만들어요. 종이면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전기장이 뚫고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는 시각화를 시키면 돼요.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냐면 그림은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면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전기장 자체가 뚫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기장은 지금 균일한 전기장이에요. 전기장은 라인을 3개만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균일한 전기장이 여기를 뚫고 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기호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면은 기호를 A로 이렇게 쓸 거예요. 또는 여기를 이렇게 S로 쓸 때도 있어요. 또는 여기는 오화예요, 오화. 이거를 여기다 조그맣게 써줄게요. 또는 S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A로 쓸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전기장은 기호를 뭐를 쓸 거냐면 전기장은 여기에다가 파란 색깔로 써야 되겠네요. 전기장은 기호를 뭐를 쓰냐면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2로 이렇게 쓸 거예요. 물론 여기에 있는 전기장은 실제는 벡터예요. 실제는 벡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식을 만약에 벡터 형태로 쓴다라고 한다면 여기 힘이 벡터이기 때문에 그거를 스칼라로 나눴기 때문에 전기장은 원래는 이렇게 벡터 형태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전기장은 벡터인데 지금은 크기만을 다룰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플럭스라고 하는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그림을 이용해서 곧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의라고 이렇게 쓰고 이 정의는 지금 어떤 정의냐면 선속의 정의예요. 선속의 의자가 여기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선속이라고 하는 거에 선속의 정의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면 돼요. 등호를 이렇게 써주고 선속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파이자를 써요. 하지만 파이를 쓰는데 대문자로 써요. 그래서 대문자 파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면과 전기장 사이에 곱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을 지금 전기장이 뚫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기장 자체가 면을 뚫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기장에다가 면을 곱한 게 이게 선속의 정의예요. 근데 지금 여기를 뚫고 지나가는 게 뭐예요? 전기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호를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는 선속의 기호인 거고 그리고 지금 전기장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를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전기 선속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갔죠? 전기 선속의 정의가 이렇게 돼요. 나중에 자기 선속도 있어요. 자기장을 배울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 선속은 똑같이 이렇게 면적에다가 자기장을 곱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때는 기호를 여기를 파이에다가 B자를 붙여주면 돼요. 자기장을 뜻할 때는 이렇게 기호를 대문자 B를 이렇게 써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전기 선속의 이렇게 정의까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정의를 알아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서 단위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물리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수하고 그리고 단위로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단위를 꼭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단위라고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단위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될 거예요.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의 단위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전기장은 이쪽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뉴턴인 거고 여기는 쿨롱인 거죠. 그러니까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의 단위는 F는 뉴턴, 힘일 테니까 뉴턴 퍼, 그리고 여기는 전하량이니까 쿨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쿨롱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단위는 여기 전기장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기는 뉴턴 퍼 쿨롱의 형태를 가질 테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면적을 곱해줬어요.
면적은 길이의 단위인 거죠. 2차원으로 곱하면 면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길이의 단위는 미터기 때문에 미터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미터 스퀘어로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이게 지금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 거에 단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진짜로 간단해요. 이렇게 사고 실험을 통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그걸 그대로 기호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면적이 있을 테고 면적을 지금 전기장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선속이라고 하는 거는 면적에다가 전기장을 곱하면 돼요. 하지만 여기 전기장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기호를 파이로 쓰고 선속의 기호를 파이로 쓰고 너 전기장이다 라고 해서 여기다가 2를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전기 선속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위까지 알아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기장이라고 하는 게 균일하지만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냐면 여기를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어떤 각도를 가지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종이를 약간 접으면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전기장을 이런 면에 이렇게 수직으로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이렇게 뚫고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이렇게 면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준면하고 기울어진 면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해갔죠?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이거를 머릿속으로 한번 사고 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뚫고 지나가는 전기장을 한번 지금 그려보세요.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사고 실험한 거를 시각화를 시켜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여기를 이렇게 둔 거를 첫 번째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사고 실험했던 모델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면 그러면 여기 그림을 이제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조금 아까 있던 모양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를 이쪽하고 수평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아이고 비슷하네.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은 우리가 지금 관찰하려고 하는 면인 거고 여기는 원래 있던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던 면을 기호를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전기장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균일한 전기장이 들어오니까 요 면이 요 면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뚫고 지나가는 세타만큼 기울어진 면이에요. 물론 여기가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전기장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전기장은 여기 몇 가닥만 그리게 되면은 여기를 이렇게 뚫고 지나갈 테고 이쪽도 이렇게 온 전기장은 여기를 이렇게 뚫고 지나갈 테고 이쪽도 이렇게 들어온 전기장은 여기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모양이 될 거예요. 이해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이로 한번 만들어 봐요. 종이로 한번 만들어 보면 이게 그냥 면하고 다음과 같은 구조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그럴 때 지금은 면의 기준을 이렇게 경사지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래 있던 기준면을 고려를 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전기장은 지금 이 면 자체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겠죠. 그렇죠? 뒤쪽에서 와서 여기를 뚫고 지나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느끼는 거는 이 수직인 면, 여기를 뚫고 지나가는 전기장 숫자나 여기 기울어진 면, 여기를 뚫고 지나가는 전기장의 숫자나 서로 지금은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얘가 이렇게 됐을 때 뚫고 지나가는 거나 기울어졌을 때 뚫고 지나가는 거나 전기장은 같은 숫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법선을 하나 그려주면 돼요. 법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어떤 면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면에 수직한 거예요. 수직한 거. 만약에 면을 수평으로 놓는다면 이렇게 수직한 거를 우리가 법선이라고 해요. 또는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기 직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가 법선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직각인 이렇게 법선을 하나 그려줄게요. 얘를 우리가 법선 벡터라고 해요. 법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이쪽이 세타니까 지금 여기가 이렇게 세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빨간 색깔로 그린 얘는 전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면은 지금 여기 수직 표시를 이렇게 했고 지금 우리는 여기 기울어진 면을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됐을 때 이쪽 수직한 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준이 되는 면, 이렇게 수직한 면이라고 하는 거는 요 면에다가 여기가 코사인 세타인 거죠.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해준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플럭스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써볼까요? 그러면 틀림없이 플럭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이렇게 기호 처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플럭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전기 플럭스니까 파이 2로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기장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전기장은 지금 균이라니까 전기장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면적은 어떻게 돼요?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면은 이만큼인 거죠. A 코사인 세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 이게 면적이에요.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면이 기울어져 있는 경우잖아요. 여기가 참고로 이렇게 보면은 전기장에 대해서 면이 기울어진 진짜를 경우, 그렇죠? 면이 기울어진 경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사형을 시킨 거예요.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사형을 시켜서 그 값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왜 이렇게 표현된다 하는 거를 잘 이해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분석을 해봐야 돼요. 어떤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꼭 우리는 의미를 붙이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다가 의미라고 이렇게 쓸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세타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를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은 첫 번째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만약에 면과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가 여기 의미를 부여를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세타의 의미. 여기를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면과 전기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수직이라고 한다면 이때 세타라고 하는 각도는 몇 도일까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겠죠. 조금 아까 여기 있는 거를 그림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인 거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이 두 개가 면과 전기장이 수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타는 몇 도가 돼야 되는 거냐면 면과 전기장이 수직이려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세타는 몇 도가 돼요? 이게 점점 내려가서 면과 전기장이 수직이 되려고 한다면 이 경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왜? 이때가 이렇게 수직인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세타는 이 종이가 이쪽 면이 점점 접혀져서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가 0도, 여기가 세타는 썼네요. 세타가 0도예요. 0도. 세타가 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여기다 0을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0을 넣게 되면은 이때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의 플럭스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0 들어가면 코사인 0도면 얼마예요? 1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기장에다가 이렇게 면적을 곱한 값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때가 어떤 값이 되는 거냐면 이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플럭스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번에는 면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게 수평은 이렇게 쓸게요. 수평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때 세타라고 하는 각도는 몇 도가 될까요? 이것도 해보면 되겠죠. 전기장은 지금 여기를 뚫고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 면과 수평이 되려고 한다면 틀림없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평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게 면인 거고 면이 거꾸로 여기 세타의 각도부터 점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돼야 이게 두 개가 이쪽 면하고 A라는 면하고 전기장이 수평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타는 지금 몇 도예요? 90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세타는 90도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코사인 세타에다 90을 넣게 되면은 0인 거죠. 그럼 전체 값은 0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때는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0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세타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면과 전기장 사이 관계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종이나 사고 실험을 통해서 꼭 이해를 하고 이 값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면이 기울어진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봤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여기다 세 번째는 다시 구별하기 위해서 이 색깔을 파란 색깔로 쓸게요. 이번에는 면이 기울어진 게 아니라 전기장이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면은 이것처럼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직인데 전기장 자체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전기장이 거꾸로 기울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위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전기장이 기울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여기다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여기 면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전기장이, 그림이 이해갈지 모르겠는데 전기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얘가 전기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쯤에다 이렇게 써줄까요? 이번에는 전기장이 기울어진 경우,
어진 경우로 이렇게 구별을 할게요. 자, 그러면 전기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원래 여기가 기준인 거니까 우리는 여기를 정사형을 통해서 전기장을 다시 원래 방향으로 이렇게 90도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기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조금 아까 정사형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에다가 우리가 축을 잡고 그림자 벡터를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쪽으로 이렇게 그림자 벡터가 하나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각도는 몇 도가 되는 거냐면 세타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정사형을 시킨 이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 전기장보다 이렇게 코사인 세타만큼 줄어든 값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나서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써주면 되겠죠? 전기 선속은 면적에다가 전기장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면적은 여기가 면적이니까 여기를 A로 쓸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면적에다가 여기 전기장은 지금 이만큼인 거죠. 그러니까 전기장은 2의 코사인 세타만큼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기장을 이렇게 곱한 값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2A의 코사인 세타 여기도 2A의 코사인 세타로 실제 두 값은 두의 형태는 서로 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쪽도 여러분들이 그냥 순서대로 써주면 2의 A의 우리가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면이 기울어진 경우 그리고 전기장이 기울어진 경우까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한 가지를 더 고려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여러분들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수업하고 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개념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어떤 걸 할 거냐면 면적 벡터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단일 폐곡면에다가 다시 한번 적용을 시켜보고 그리고 그 뒤에 여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기장의 선속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일반화하러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면적 벡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죠. 여기에다가 4번 쓴 다음에 여기에 면적 벡터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면적 벡터라고 하는 개념을 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면 실제 이쪽으로 와서 보게 되면은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물리량이 벡터량이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표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의 전기량도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로 표기를 하고 있죠. 여기나 보면은 다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를 스칼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면적을 이렇게 면적 벡터로 바꾸게 되면은 여기에 전기장의 선속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학적인 툴에 의해서 그걸 내적이라고 하는 툴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면적 벡터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사고 실험 모델을 어떻게 정할 거냐면 그냥 요 그림을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어떤 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 면적은 A라고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그러면 면적 벡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면의 수직인 벡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다가 먼저 면적 벡터라고 하는 걸 그리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면적이니까 여기는 스칼라량이니까 A로 이렇게 쓸 거예요. 하지만 면적 벡터라고 하는 여기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기호를 이렇게 A를 써놓고 나서 벡터다라고 해서 위에다 벡터를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면적 벡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제목처럼. 자, 그리고 여기 요 둘 사이에는 이렇게 수직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면적 벡터를 잡을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면을 이 종이면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종이면에 평행하게 벡터를 그리게 되면은 여기에는 벡터를 무한대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따 한번 봐요. 이 안에는 벡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무한대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무한대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면적 벡터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용을 하면은 이 면의 수직인 벡터이기 때문에 이 면적 벡터는 유일하게 돼요. 그렇죠? 유일한 벡터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으로 벡터를 잡는 게 아니라 이 면의 수직인 벡터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면적 벡터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면적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한 가지를 먼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어떤 걸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냐면 여기가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는 항상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면적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면적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는 이만큼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파란 색깔로 이렇게 근 요쪽에 전체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그림대로 이 면의 수직 방향인 거예요. 면의 수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면의 수직이라고, 면의 수직, 여기 면자예요. 수직으로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게 면적 벡터의 크기와 방향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죠? 자, 그리고 이 개념을 약간 더 바꿔서 우리는 여기를 1번으로 이렇게 쓸게요. 바꿔서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여기를 미소 면적 벡터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두 번째 우리는 미소 면적 벡터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소 면적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개념인 거냐면 전체 면을 A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일부를 잘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쪽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요만큼을 잘게 잘랐어요. 그러면 얘는 미소 면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게 자른 면을 기호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면적을 잘게 잘랐다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미소 면적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벡터를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벡터는 이것처럼 이렇게 면의 수직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벡터를 잡아주게 되면은 이게 미소 면적 벡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벡터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 처리를 하게 되면은 미소 면적 벡터라고 하는 거는 면적을 잘게 잘라서 미소 면적을 만들어서 이렇게 벡터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미소 면적 벡터예요. 이해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면적 벡터와 미소 면적 벡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미소 면적 벡터도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지금은 우리가 면에 전기장이 균일하게 지나갈 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면은 저런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닫힌 곡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닫힌 곡면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쓸게요. 이쪽을 전체를 여기를 1번으로 했으니까 이쪽을 두 번째로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로마자 대문자로 쓸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닫힌 곡면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닫힌 곡면이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동안 여기다 잠깐 그림을 그릴게요. 그래서 저는 닫힌 곡면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다음과 같은 꼴로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닫힌 곡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럭비공 같은 걸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럭비공 같은 모양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게 닫힌 곡면이에요. 럭비공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전기장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전기장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고 이쪽도 한 3가닥 정도만 그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전기장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서는 여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기장 자체가 여기에 이렇게 지나간다고 이렇게 가정을 듣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이제 닫힌 곡면으로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이때 여기에서 미소 면적 벡터라고 하는 거는 또는 면적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일정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면적 벡터나 미소 면적 벡터나 서로 다 직각으로 면의 직각으로 같은 방향이에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를 만약에 이쪽을 여기를 1번 면이라고 할까요? 여기를 1번 면이라고 했을 때는 미소 면적은 여기에 직각인 방향으로 있을 거예요. 이 면에 직각인 방향으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는 미소 면적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이쪽 방향을 택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요 점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과 같이 이쪽 방향을 택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닫힌 곡면을 잡게 되면은 미소 면적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그 면의 추직이라고 하는 여기 정의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방향이 각각 다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1번 면으로 잡아놨는데 요 면부터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 공간상으로 이렇게 그 미소 면적 벡터를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임의로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미소 면적 벡터가 여기를 이렇게 뚫고 난 방향으로, 물론 여기는 지금 직각이에요. 직각.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전기장 또는 전기력선과 세타라고 하는 이런 각도를 이룰 거예요. 여기는 지금 전기장의 방향인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렇게 그린 게 이만큼을 전체 면을 A라고 잡았을 때, 잠깐만 여기만 집을게요. 전체 면을 A라고 이렇게 잡았을 때 이만큼 지금 여기 이만큼 부분은
잘라낸 면적이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미소 면적 벡터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전기장 방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는 전기력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각도는 여기가 세타로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한번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를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 여기에서는 전기장의 선속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까요? 전기장의 선속은 이렇게 써놓고 여기가 1번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로 이렇게 쓸게요. 이때 전기장의 선속은 얼마일까요? 어떤 값을 가질까요? 물론 전기장의 선속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이렇게 가질 거예요. 이 형태에서 지금 세타가 있기 때문에 이 형태를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세타라고 하는 값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결정을 해보면은 이 세타라고 하는 값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몇 도일까요? 그쵸?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보면은 전기장과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는 90도보다 작은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는 어떤 값을 갖고 있는 거냐면 90도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전기장 또는 전기장선의 방향을 보게 되면은 여기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이거는 여기가 닫힌 공면, 다시 말해서 럭비공을 생각해 봐요. 하기 때문에 이 전기장선은 안쪽에서 바깥을 뚫고 나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죠? 이쪽은 안쪽에서 럭비공 안쪽에서 바깥쪽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바깥쪽으로 전기장 또는 전기장선이 전기장 또는 전기장선 또는 전기력선이라고 해요. 여기다 전기력선이라고 쓸까요? 전기력선이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뚫고 나오는 그 방향인 거예요. 여기 이해할 수 있죠? 럭비공 안쪽에서 지금 바깥으로 뚫고 나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닫힌 국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도는 여기 세타라고 하는 각도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90도보다 작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값은 어떻게 갖는 거냐면 여기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여기는 요 값 때문에 여기에는 값이 양수를 가져요. 양수를. 여기를 이렇게 양수값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여기에다가 1번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하나 이 아래쪽에 있는 면 여기를 이렇게 고려를 해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어떤 경우인 거냐면 여기를 이제 2번 면이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2번 면이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은 여기는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때 전기장의 선속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를 2로 이렇게 쓸게요. 요면 이때는 어떤 값을 가질까요? 얼마만한 값을?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 거냐면 여기서 보면은 바로 이 경우예요. 그쵸? 면과 전기장 자체가 지금 수평인 경우예요. 왜 그러냐면 법선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법선 벡터의 방향이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이 면하고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서로 수평이에요. 수평. 그쵸? 면과 전기장은 수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여기는 면하고 그리고 전기장의 방향이 전기장 또는 전기력선의 방향이 서로 수평인 관계예요. 그러면 이때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몇 도가 되는 거예요? 세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것처럼 세타는 90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험을 해봤듯이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세타라고 하는 여기 있는 사이각이 점점 올라와서 이렇게 돼야 전기장하고 지금 이렇게 수평이 돼요. 그때 세타는 여기가 세타로 저기가 돼 있기 때문에 90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세타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90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90도보다 작은 값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90도예요. 90도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90도는 0도인 거죠. 그래서 이때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없어요. 여기에서는 전기장은 0이에요. 0.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영역을 잡아볼게요. 또 하나 영역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에서 이쪽 면을 이렇게 볼까요? 이쪽 면을 색깔을 여기를 그냥 검은 색깔로 할게요. 이쪽 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때 물론 법선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가 지금 미소 면적 벡터가 되는 거죠. 미소 면적 벡터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면에 수직인 벡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렇게 3번인 영역 저쪽에는 여기가 지금 3번 영역으로 이렇게 쓸게요. 3번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장의 선속이라고 하는 값이 어떤 값을 가질까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의미를 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일단 먼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지금은 전기장 또는 전기력선이 어떻게 돼요? 이 면을 뚫고 들어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때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그냥 여기를 2번으로 썼으니까 여기 방향을 2번으로 이렇게 쓸게요. 여기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때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보면은 전기장이 이렇게 똑같이 여기도 전기장이나 전기력선으로 생각을 해도 돼요. 력선이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바깥쪽에서 럭비공을 뚫고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장을 여기다 그리게 되면은 눈에 안 보이니까 점선으로 그릴게요. 점선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에는 각도,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잠깐 간격을 띄워서 쓸게요. 세타라고 하는 거는 각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틀림없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세타는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각도, 여기가 세타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90도보다는 크고, 그리고 저 그림에서 보면은 180도보다는 이렇게 작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사인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어떤 값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는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값 자체는 여기가 음수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개념을 통해서 꼭 여기 의미를 세 가지 면 1, 2, 3번을 통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해서 플럭스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닫힌 곡면에서 전기장의 플럭스까지 하나, 둘, 세 개 면을 통해서 이해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렇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면적 벡터를 이용을 해서 여기 개념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닫힌 곡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거를 이제 일반화시킨다고 그랬어요. 일반화시킨다는 얘기는 스칼라량으로 표현됐던 이 값을 무슨 양? 맞아요. 벡터량으로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공간이 약간 부족해서 여기 일반화라고 하는 거는 여기쯤에다 쓸까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일반화를 이렇게 시킬게요. 그러면 여기 기호는 3번으로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일반화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특징을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일단 기준되는 면을 잡았을 때 전기장의 선속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기장에다가 면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면을 통과를 하고 있는 어떤 벡터인 거예요. 두 개의 곱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전기장이 통과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를 면에다가 전기장을 이렇게 곱한 값으로 전기장의 선속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처럼 이렇게 어떤 각도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도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코사인 세타가 포함되어 있는 값으로 여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단지 이거를 계산을 했을 때 여기가 각도가 세타가 90도보다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양수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꼈을 때, 이거를 직관적으로 느꼈을 때 여기를 우리가 벡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면적 벡터와 그리고 전기장이 원래는 벡터였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여기를 벡터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에다가도 그림을 하나를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해하기 쉽게 지금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리고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가 만약에 이 점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볼게요. 그리고 지금은 전기장을 벡터로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또 하나 여기에 미소 면적을 이렇게 잡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에 수직인 벡터로 이렇게 우리는 미소 면적 벡터를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는 그림을 약간만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해하기 쉽게.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이렇게 눈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일반화를 어떻게 시킬 수가 있냐면 우리는 이거를 이용해서 여기 플럭스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쓰게 되면은 플럭스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 전기장의 선속인 건데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면적을 잘게 잘라서 미소 면적 벡터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전기장이 있잖아요. 거기로 이렇게 지나가는 전기장을 이렇게 어떻게 곱하면 돼요? 맞아요. 여기를 우리가 도트 프로덕트라고 하는 스칼라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리고 전체 선속을 구하려면 여기를 전체를 이렇게 다 적분해주면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화시킨 개념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 내적이라고 하는 개념, 수학에서 배웠던 내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어디쯤에다 쓸까? 여기 내적이라고 하는 개념, 이쪽에다가 그냥 약간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세로축으로 쓸게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A 벡터, B 벡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벡터의 크기에 B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요 식을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를 수학에서는 내적이라고 하는 거고 과학이나 공학에서는 이 값 자체가 스칼라가 량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가 A, B의 코사인 세타 형태, 다시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전기장에다가 여기 면적을 곱하고 코사인 세타인 거죠. 여기도 전기장에다 면적을 곱하고 코사인 세타의 형태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거꾸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전기장 사이에, 전기장과 면적 벡터 사이에 스칼라 프로덕트를 쓸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우리가 풀어서 쓰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전기장에다가 여기는 보면은 A라고 하는 면적이 있을 테고 여기를 적분해주면 전체 면적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코사인 세타와 원래는 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이렇게 단일면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어떤 닫힌 곡면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이번에는 럭비공 안쪽에 전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여기 전하가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안쪽에 전하가 있다라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전기장은 어떻게 될 거냐면 그 럭비공을 표면을 뚫고 나올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뚫고 나오는 모양이 될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럴 경우를 다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전기장이 있고 그리고 이쪽은 똑같아요. 여기는 면적을 잘게 잘라서 그리고 거기에 지나가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스칼라 프로덕트로 연결을 해주고 이쪽이 미소 면적이기 때문에 얘를 다 더해주면 돼요. 그리고 전체 면을 럭비공으로 다 감쌌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면으로 다 감쌌기 때문에 그걸 다 감쌌다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면 돼요. 동그라미를 쳐주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폐곡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폐곡면이 되는 거예요. 폐곡면으로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해서 또 하나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전기장 선수옥이라고 하는 걸 일반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이 조금 앞질러 갔는데 이게 곧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요 텀이 요 꼴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게 가우스 법칙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모양 자체를 끊어서 표현을 해줄게요. 그래,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네요. 이만큼을 이렇게 알아둬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일반화까지 시켰으니까 심화학습을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심화학습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심화학습이라고 이렇게 쓰고 우리는 이제 어떤 걸 해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전기 손속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 전기 손속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뭐냐면 여기 전기 손속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는데 전기 손속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네. 그러니까 두 식을 연결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은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거에 일반 형태를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를 꼭 한번 해보세요. 실제 목적은 우리는 어떤 걸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맞아요. 여기에는 가우스 법칙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전기장을 구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전기 선속의 정의가 이렇게 구했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할 때 가우스 법칙의 기본 형태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안쪽에 있는 전하가 바깥 공간에 전기 선속을 만든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에 가우스 법칙의 일반적인 형태를 쉽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여기를 이렇게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믿고 열심히들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